2023년도 시험 대비 조리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커리큘럼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가 또 추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약 3개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9월에서 11월까지 넉넉하게 3개월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12월 그리고 23년 1월 이렇게 2달간 단원별 기출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12월 그리고 1월 진행되고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바로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2월 한 달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3월 달에 바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약 4주 정도, 약 4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이고, 주로 국가직 시험이 4월 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는 약 6주 과정으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거의 한 주 정도 쉬고 바로 개강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4월 중순 정도부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 4월 중순부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조리막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바탕이 튼튼하게 갖춰져 있어야 문제를 풀든지 시험장에 가서 답을 찾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공하신 분들 또 전공 안 하신 분들 뭐 상관없이 다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에도 충분히 응용까지도 가능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가 3권이 이제 기출편인데요. 3권 기출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그리고 시행처별로 문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이것은 프린트로 제가 단원별로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문제랑 답만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론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림으로써 혹시라도 이론 수업을 들었지만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하신 부분이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충분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이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완료가 되면 물론 당일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 하에 기출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좀 마스터가 되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좀 되신 후에는 지금까지 기출이 안 됐지만 기출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기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살짝 변형이 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그리고 내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수업들은 실제 시험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에는 실제 시험 난이도랑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모의고사에서 높은 수준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별로 많이 당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기출 문제만 풀고 들어가면 조금 바뀐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국가지대비 모의고사, 지방지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많이 나왔었던 것들도 조금씩 문제 들어있고요. 충분히 또 앞으로 나올 것들, 그리고 제가 분위기 봐서 이 내용은 올해 또는 뭐 내년쯤 나와야 되는데 싶은 문제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집어넣어서 충분히 좀 시험에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그 과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총정리 프린트도 같이 인강에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거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학원 방침에 의해서 제가 따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기는 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원 패스 과정에 업로드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학원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 뭐 결정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따로 나와서 촬영은 하는데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걸로 올해부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까지 보면은 뭐 23년도까지 우리 목표로 한 것들은 뭐 다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론 수업, 그리고 단원별로 다루는 문제풀이 2과정, 그리고 모의고사 2과정,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된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9급뿐만 아니라 7급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문제풀이 수업도 당연히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에 무조건 목표한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무조건 올해 끝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론편 같은 경우는 1권, 2권, 이번 경우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론편 1권 같은 경우는 파트 1부터 이렇게 6번째 파트까지가 이론편 1권입니다. 그리고 이론편 2권 같은 경우는 7번째 파트부터 11번째 파트까지가 이론편 2권이고요. 그리고 이론편 2권에는 부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부분은 첫 번째 파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조림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주 이런 조림학에서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살림의 종류, 이러한 것들, 동령님이 뭐냐, 일령님이 뭐냐, 순님이 뭐냐, 혼유림이 뭐냐, 이런 뭐 그런 살림들의 종류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밀도와 관련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부분들인데 내용이 쉽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대충 봐서 실제 시험장에서 대충 봐서 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틀리고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 부분이 또 이 파트 1 부분이에요. 내용 굉장히 쉬워요. 외우는 것도 잘 외워요. 근데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쉬운 부분이라고 해서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대학교재 기준으로 수목생리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부분의 내용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도 이제 수목생리학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파트랑 세 번째 파트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재 수목생리학 책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된 거 반영해야죠. 그리고 그 개정된 내용이 당장 요번 올해 22년도 시험부터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정된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좀 변화가 있고요. 원래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조금 다듬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수종의 예시가
더 추가가 되었다거나 변경이 되었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수목의 형태와 관련한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줄기가 뭐 어떤 부분이냐, 잎이 어떤 부분이냐, 그리고 걔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목의 생장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목의 생장과 관련한 부분은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렇게 구분하는 것부터 실시하고, 그리고 영양생장과 관련해서 고정생장, 자유생장, 유한생장, 무한생장 이러한 것들의 정의와 수종 예시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이제 유한생장, 무한생장, 고정생장, 자유생장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일단 유한생장 같은 경우는 정아의 힘이 세서 정아가 줄기의 생장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아라고 하는 것은 줄기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눈이에요. 걔가 힘이 세서 줄기 생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이제 유한 생장인 것이고요. 근데 정아의 힘이 약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제 무한 생장을 하는 수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 생장을 하는 수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같이 다루게 되겠지만 측아 부분에서 자라나오는 가지들이 좀 굉장히 좀 길게 자라나오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정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 겨울 눈을 우리는 이제 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라고 하는 그 겨울 눈이 너는 올해에 이만큼만 자라라라고 정해준 만큼만 줄기가 자라요. 그게 고정생장이에요. 그래서 고정생장을 하는 수종은 1년에 마디가 하나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생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유생장 같은 경우는 동아에서 너 올해 이만큼 자라라고 정해준 만큼 자라고 또 가지의 원기가 또 만들어져서 또 자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유생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의 이제 차이점 그리고 수종들의 예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장과 관련해서 같이 다뤄볼 것이고요. 뭐 수목의 분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목과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목과 영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목 체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도 다루고, 그리고 수목의 생장에 영향을 끼치는 무기 양분들에 대한 사항까지 여기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뭐 자연계열 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소, 인산, 칼리 세 가지를 우리가 비료의 3요소라고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목의 몸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인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칼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뤄보게 되죠.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산은 인지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핵산 같은 경우는 DNA, RNA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칼리 같은 경우는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제로 역할하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NPK 질소인산 칼리에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그 질소, 걔는 나무의 몸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양이 식물체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무기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원소 부분에 작년 교재보다 좀 더 플러스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기 원소 종류 자체가 작년 책보다 좀 많아졌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 호르몬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ABA, 에틸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식물 체내에 있는 식물 호르몬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걔네들이 체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다뤄보고요. 그리고 올해 교재에는 걔네들 외에도 다른 호르몬류들이 더 추가가 된 것도 교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ABA, 뭐 에틸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걔네들의 역할은 무조건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걔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산림 환경 부분 같은 경우 기상, 토양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기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합성이 뭐냐, 그리고 광합성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음수가 무엇이고 양수가 무엇이고 또 양엽이 무엇이고 음엽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음수의 수종, 음수에 속하는 수종은 뭐가 있다, 양수에 속하는 수종은 뭐가 있다, 이러한 것들 교재에 우리 표가 있는데 그 내음성 구분하는 표가 극양수부터 극음수까지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서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수종의 개수가 작년책보다 왜 이렇게 되게 많아졌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수, 양수, 뭐 극양수, 극음수, 수종 예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암기할 게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예. 그리고 뭐 양엽, 음엽 이런 것들은 그림 보고도 특징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양엽의 특징, 음엽의 특징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책에는 광합성과 관련해서 C3 식물, C4 식물 걔네들의 차이점과 관련한 내용이 표가 이론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3, C4 식물 이런 애들, C3 식물 같은 경우는 강합성 과정에서 첫 번째 만드는 물질이 탄소 3개짜리고요. C4 식물은 강합성 과정에서 첫 번째 만드는 물질이 탄소 4개짜리라 C4 식물이에요. 그런 애들의 차이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걔네를 표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양과 관련해서는 뭐 산림 토양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뭐 산림 토양의 pH라거나 토양 비옥도 그리고 뭐 산림 토양의 공급과 관련한 사항들 그런 것들 다 같이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토양 미생물과 관련한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토양 미생물에는 질소고종 미생물, 균근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시험에서도 보시게 될 내용들인데 그 부분도 보시면 좀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충 보면 추가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챕터가 통으로 붙어버리면 되게 편하게 추가됐구나 이게 그렇게 되지만 똑같이 그냥 챕터는 변화가 없는데 원래 있었던 내용들의 내용이 추가가 되고 이번에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균근이라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내용이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생태 부분 있죠. 원래는 이 생태와 관련한 네 번째 파트는 주로 7급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9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원래 지금까지 산림 생태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9급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산림 생태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7급 시험 보실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이 산림 생태와 관련해서는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천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부터 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이 분해와 관련한 것들. 분해의 정의, 뭐 분해의 속도,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뤄줄 것이고요. 그리고 공생, 기생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구의 식물 군계와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 다뤄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식물 군계와 관련한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본다면 뭐 냉한대 침엽수림, 온대 하렵수림, 열대 우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지구의 식물 군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의 식물 군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냉한대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한대 침엽수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딱 가지고서도 어떤 수종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놓고 침엽수림이니까 침엽수가 많다라는 걸 아예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침엽수가 많다라는 것은 종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수종들이 다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수종들이 엄청 많이 우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점하는 애가 있다는 것은요. 우점은 어떤 애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냉한대 침엽수림은 침엽수가 우점하고 있구나. 거기는 종 다양성이 낮은 거구나. 이런 거. 그런 거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항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이 종 다양성이 높냐, 어떤 곳은 종 다양성이 낮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물이 많은 곳이 종 다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물이 많은 곳이 종다양성이 높다만 딱 생각을 해도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이 종다양성이 높겠구나를 딱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열대우림. 이름만 딱 들어도 따뜻하고 물이 많다라는 게 그냥 한 방에 나오잖아요. 열대우림은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겠구나. 그냥 이름만 봐도 연결돼. 그래서 그런 거를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저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생태 파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일 때 종다양성이 높은지 그런 거 당연히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대림에 사는 수종이 뭐가 있냐, 온대림에 사는 수종이 뭐가 있냐, 이러한 것들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걔네들이 출제가 될 때는 주로 학명으로 좀 답을 찾도록 문제가 이렇게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명과 관련한 것은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당연히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니까 프린트로 나눠 드리는 학명 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업 종자와 관련한 거 있죠. 임업 종자와 관련한 부분, 여기도 사실 단순 암기가 되게 많은 부분인데 단순 암기도 많지만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종자의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된다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전보다 그냥 몇 개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종자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되냐면 중복수정, 단일수정.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할게요. 중복수정, 단일수정. 요런 사항들이 여기 종자의 이해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중복수정이 뭔지 단일수정이 뭔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단 침엽수 같은 경우는 단일수정이에요. 그리고 중복수정을 하는 거는 하렵수예요. 사실 침엽수냐 하렵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원래는 겉시식물이냐 속시식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겉시식물에 해당하는 게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침엽수, 단일수정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렵수 중복수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속시식물들, 중복수정하는 거는 속시식물들입니다. 네, 그런데 속시식물에 주로 하렵수가 들어가니까 그냥 하렵수 이렇게 통으로 그냥 묶어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복수정이 무엇인지, 단일수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그냥 중복수정이 뭔지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세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중복수정이 뭐냐면 말씀드려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라고 하는 게 있죠. 꽃에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꽃잎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꽃 부분에서 암술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예쁘게 그리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다 알아보실 수는 있게 그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암술 부분을 통째로 이제 그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암술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암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큰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방의 안에는 배주가 있습니다. 배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주의 안에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의 안에는 난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난핵의 양옆에는 조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에는 반족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극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난핵은 동그라미 하나 표시했고요. 극핵은 동그라미 2개를 표시했죠. 이거는 핵이 1개, 핵이 2개. 이래서 1개, 2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난핵은 1n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극핵은 2n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속시식물의 꽃 기준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암술이 있는데 만약에
꽃가루가 여기 와가지고 암술머리에 딱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와서 딱 자리 잡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이에요. 그리고 이 꽃가루 속에는 화분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수분이 되었을 때 정핵이 1개짜리 애가 있고 수분 되었을 때 정핵이 이미 2개짜리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꽃가루 속에 그냥 정핵이 2개다라고 그냥 요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화분관 핵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정핵 2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화분관 핵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쭉 다리를 뻗어요. 쭉 다리를 뻗어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어가지고 배주 있는 쪽에 구멍이 있어. 그걸 우리는 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로 가서 딱 꽂아요. 이게 뭐냐면 정핵이 타고 들어갈 길을 터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길을 터준 거 이걸 우리는 이제 화분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이 길을 타고 정핵 2개가 또로로록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배낭 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정핵 하나는 이 난핵 1N짜리인 거 요거랑 만나서 얘네는 2N짜리인 접합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종자 속에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잎줄기 뿌리가 될 부분이 이 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핵이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정핵 1개가 이 극핵 2N짜리랑 또 만나는 거예요. 정핵 2개 중에 1개가. 그러면은 얘네는 3N짜리인 배유핵이 되고 얘는 배유가 되어서 배가 자라는 데에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정핵 2개가 하나는 난핵과 하나는 극핵과 이렇게 합쳐지는 거 이게 중복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시식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속시식물은 배유가 3N이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침엽수 거시식물은 단위수정이라고 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생긴 모양도 좀 다르긴 하지만 걔네는 단일 수정하는데 어떤 것만 하냐면 요 과정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과정만. 3N짜리인 배유액이 만들어지고 걔가 배유가 되는 요거는 침엽수 거시식물에서는 없어. 하나만 난핵과 정핵이 합쳐지는 거 딱 그 1개만 일어나. 그래서 얘네는 단일 수정. 그리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배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2N 플러스 1N 이렇게 믹스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침엽수의 배유는 그냥 1N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엽수 거시식물의 배유는 1N이고 하루수 속시식물의 배유는 3N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론 수업 시간에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다뤄볼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할 거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종자 채집과 조제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이거는 단수 남기가 짜증나지. 종자 채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더라. 뭐 이 나무는 어떤 방법을 적용한다더라. 이런 거 하는 거죠. 종자 저장과 관련한 부분은 보습 저장하는 수종은 어떤 거가 있다더라. 건조 저장하는 수종은 어떤 거가 있다더라.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종자 저장과 관련해서 보습 저장하는 수종이라거나 건조 저장하는 수종 그런 것들을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습 저장하는 수종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종자 열매가 원래 수분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보습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가 굉장히 좀 작고 원래부터 수분 자체도 많지 않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주로 건조 저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림과 최종원이 뭔지를 우리가 5번째 파트, 6번째 파트에서 같이 다루게 되는데 채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를 채취하는 거 채종이에요. 그런데 채종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질 좋은 나무를 심어서 내가 만들었어. 그게 채종원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질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무를 심어서 최종원 만들었는데 나무가 내가 나무 심고 나서 막 한 달 있다가 나한테 종자 바로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종자를 어디서 얻을까 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수종의 종자 있죠. 얻기 위해서 만든 이 최종원을 만든 그 수종, 그 수종으로 이루어진 살림이 있는데 딱 보니까 나무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최종원을 어떤 수종 만들었는데 그 수종으로 구성된 살림이 너무 질이 좋아. 보니까 저기에서 종자를 내가 좀 그동안 필요한 거, 최종원에서 나한테 종자 주기 전까지 필요한 거 저기서 좀 얻어보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한테서 내가 종자 얻어야 되겠다. 이 살림 여기는 내가 최종림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최종림인 거예요. 물론 개인이 지정하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지정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이게 종자를 얻기 위해서 최종림으로 지정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최종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림 같은 경우도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임목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질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 나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임목육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임목육종이 뭔지 정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임목육종의 이해에서 다뤄지는 거. 또 임목육종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선발육종과 교잠육종 같은 것이 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여기 7번째 파트부터가 이론서 2권입니다. 그런데 일단 7번째 파트는 묘목 양성 파트이고 첫 번째 묘포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묘포라고 하는 거는 묘목을 생산하는 땅, 묘목을 생산하는 땅이 묘포예요. 그래서 묘목을 생산하는 땅이 묘포는 어떤 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게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거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묘포 관리죠. 그리고 묘목의 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뭐 삼목묘, 전목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여기서 많이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삽목묘, 전목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삼목묘, 전목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삽목과 전목이 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영양번식 방법에 속하는 방식들인데, 삽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내가 나무에서 가지를 뚝 잘라. 나무의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땅에 꽂았어요. 땅에 심었어. 그 가지 자른 거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밑에선 뿌리 나오고 윗부분에서는 줄기가 나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걔가 다시 요런 원래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목은 이렇게 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 꽂아서 원래 형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영양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왜 영양번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양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번식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삽목 같은 영양번식은 우리가 무성번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가지 같은 부분은 암가지, 수가지 이런 표현 안 쓰잖아. 암꽃, 수꽃은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성 부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아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풀어서 표현하자면 꺾꽂이, 꺾꽂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묘목은 우리가 이제 삼목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2개를 붙이는 것이 전목입니다. 그래서 나무 2개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또 묘목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전목이고, 우리 특히 전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목 방법과 관련한 것들이 교재에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딱 주고 이거 어떤 전목 방법인지 답을 찾으시오, 이러한 거, 그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양 번식을 통해서 얻는 묘목들이고, 그런데 내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종자를 땅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걔네가 묘목이 됐대요. 어린 나무가 됐대. 그러면 걔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네는 실생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생묘와 이렇게 영양번식을 통해서 얻은 묘목들의 차이, 어떤 게 실생묘냐, 뭐 어떤 게 뭐 실생묘가 아니냐, 이런 거 구분하기,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땅에 삽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지를 꺾어서 땅에 꽂아서 여기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나오는 거 우리는 삽목 발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삽목 발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묘목의 품질과 관련한 것들은 우량한 묘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8번째 파트 있죠. 이 8번째 파트가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묘목 식재와 숫가꾸기, 그리고 챕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딸랑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챕터가 간단하게 딸랑 3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도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 내용 진짜 많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파트 8 부분이요. 그래서 묘목 식재와 관련한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 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일단 묘포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묘목을 길러가지고 와서 산에서 땅 파가지고 나무 심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묘목 식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뭐 일반적인 식재방법 외에도 뭐 특수식재법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식재법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어떤 수종은 어떤 특수식재법을 적용을 하냐,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식재법 같은 경우는 그림도 딱 보고 아, 얘는 어떤 방법이다, 이런 것도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종조림, 직파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에 우리가 묘목을 가져와서 땅에 묘목을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다가 직접 씨 뿌려가지고 걔네 종자들로부터 싹이 나게 해가지고 산림 형성 되도록 하면 그게 파종조림, 직파조림이에요. 그래서 이 직파조림의 특성, 어떠한 수종이 직파조림을 적용할 수 있는 수종인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쑥가꾸기, 여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쑥가꾸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쑥가꾸기와 관련해서는 풀베기, 덩굴 제거, 재벌, 간벌, 가지치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부분 진짜 여기는 뭐 별표 100개도 모자라지. 제가 정말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막 별표 100개도 모자란다고 많이 말씀드릴 텐데, 요 챕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정말 별표 100개가 뭐 200개, 300개도 모자라죠. 여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정말 잘 공부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풀베기를 하냐, 재벌을 하냐, 간벌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간벌은 어떤 계절에 하냐, 가지치기는 어떤 계절에 하냐, 이러한 것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간벌의 양식과 관련한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종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9번째 파트. 이 부분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고 이해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쉬우니까 또 만만하게 봐가지고 실수를 하고 틀리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챕터 갱신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갱신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이제 정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작업종의 종류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 있죠? 여기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업종의 종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개벌 작업, 산벌 작업, 택벌 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임업교육 시간에 개벌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숲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 그 숲에 있는 나무를 싸그리 다 자르는 거, 그게 개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벌채를 하고 나서 땅이 허벌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자르면 바로 새로운 애기나무들이 생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론 내용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개벌하고 바로 새로운 애기나무들이 생기는 거 기준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벌채와 동시에 새로운 어린 나무가 바로 생겨서 새로운 숲이 바로 형성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갱신처럼 생각하면 되지. 단지 나무 대상만 다를 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산벌 같은 경우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살림이 있어요. 살림이 있는데 내가 그 살림에 있는 나무를 싸그리 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산벌 같은 경우는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 세 단계의 벌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예비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갱신 준비 단계의 벌채를 한번 실시를 해요. 그리고 하종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우량한 나무에서 종자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기 위해서 벌채를 해서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하종벌을 하고, 그리고 땅에 우량한 나무에서 종자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애기나무들이 이제 싹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애기나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는 동안에 내가 안 자란 나무들이 그 애기나무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근데 애기나무들이 이제 더 이상 보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남겨뒀던 큰 나무들을 잘라. 그러면 이제 그게 후벌이에요. 그렇게 세 단계 벌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산벌이고, 택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나무를 선택해서 벌채하는 거. 이게 이제 택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점, 단점, 각 작업들의 장점, 단점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항상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뭐 산벌 작업 같은 경우도 세분화시켜서 뭐 서령 산벌 갱신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애들 구분하는데, 이론 수업 시간에 제가 뭐 그림도 다 항상 그려드렸는데 그냥 올해는 책에다 그냥 그림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보시면서 그냥 그림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종의 특성과 관련해서 침엽수의 특성, 하루수의 특성 이러한 것들 파트 10에서 다루게 되고, 특히 침엽수와 관련한 챕터 첫 페이지를 보시면 침엽수종들 구분을 하는 표가 있어요. 그 구분하는 표는 시간 날 때마다 미리미리 좀 봐두시면 좋겠고, 무조건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표니까 나중에라도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주요 수종의 특성과 관련한 부분은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출문제 프린트를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0번째 파트하고 11번째 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출제 비중이 막 엄청 높은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10번째, 11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된 내용 위주로 좀 수업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산림보호 파트의 내용이 전에 출제가 안 됐었던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그거 하나, 몇 년에 한 번 그렇게 그런 경우 있을까 말까 한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래 출제 비중 높지 않은 부분을 엄청 빠삭하게 공부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출된 내용만 확실하게 알면 10번째, 11번째 파트는 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오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산림 보호와 관련해서 비생물적 산림 피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고온에 의한 피해, 저온에 의한 피해, 가뭄에 의한 피해 뭐 이런 것들 다루고, 또 산불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의 강한, 내화력이 강한 수종이 무엇인지, 내화력, 산불이 약한 그런 이제 내화력이 약한 수종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표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볼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뭐 어떤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증상들, 그게 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생물적 산림 피해 같은 경우는 뭐 병충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세균에 의한 피해, 뭐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피해, 뭐 병 구분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제 임업경영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열심히 수업 진행하겠지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